우리나라에서 올해 주도 업종이 한 4개 정도가 꼽히죠. 지수가 거의 40% 올랐으니까 그거보다 더 높은 업종이 방산기계 조선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들을 바라보실 때는 이미 올해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매출이 올해보다 더 증가하기는 어렵겠죠. 예를 들면 방산의 올해 매출 증가율이 84%입니다. 내년에 이거보다 더 높으려면 90% 이상 가야 되는데 욕심이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규모의 성장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그 업종의 수익성이 얼마나 좋아질 거냐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지금의 주도 업종들을 바라보시는 첫 번째 방법은 내년에 수익성이 좋아지느냐에 대한 생각이 될 거고, 코스피 대비 언더퍼폼, 약간 수익률이 좋지 못했던 업종들, IT 가전이 2차전지입니다. 이들은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느냐는 걸 보시기 이전에 매출이 늘어날 거냐는 게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도 빈센님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원샷을 잡은 이유가 저희 이제 제작진 분이 컴퓨터 세팅하신다고 여기 있었다가 또 화면에 나오는 거를 보호해드리기 위해서 나오면 어때요? 근데 뭐 생방송에 뭐 묘미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죠. 맞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런 자연스러움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또 삼프로TV 좋아하시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장이 자연스러웠어요. 올랐어요. 매우 자연스러웠죠. 네. 예, 굴비 맛있다고 조금 더 뜯어 먹었거든요. 네. 지난주 금요일장이 올랐어요. 네. 네. 9월은 이렇게 그냥 지나가네요. 네, 이렇게 흔들리며 피는 꽃. 네. 우리 증시. 흔들렸어요. 네, 뭐 가슴이 흔들렸죠? 가슴이. 네, 심장이 흔들렸다. 그쵸. 시장은 별로 안 흔들리고. 근데 두려움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이 뭐 있나 싶은데 또 10월 달에는 셧다운 얘기가 스물스물. 그렇죠. 뭐 항상 지나고 나면 사후적인 네. 우리가 평가를 하겠지만 올해도 예전에 통계가 무색할 만큼 참 흔들리며 피는 꽃이 글로벌 증시였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기년도 9월 30일 날 마지막이죠. 미국의 셧다운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를 준비했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과거 한 6번 정도의 셧다운들을 쭉 복귀해 보니까 셧다운으로 만약에 증시가 밀린다면 그때는 절없이 기회였다라는 생각입니다. 늘 그랬다. 네, 왜냐하면 처음에 한 일주일 남짓해서 흔들렸던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셧다운 이후에 한 일주일간의 평균을 보면 S&P 500 같은 경우는 약 1% 정도 상승했었고 변동성 빅스 지수 큰 변화 없었고 달러는 오히려 약달러, 국채 10년물 금리도 크게 빠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놓고 봤을 때 셧다운으로 만약에 지수가 크게 밀린다면 그때는 기회가니까 즉 밀리면 사자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결국에는 우리 밀사 빈세님께서 홀을 밀사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밀리면 산다. 빈세님께서의 이야기는 기승전, 기회가 왔다. 그러니까 못 사셨던 분들 혹은 이제 막 살려고 봤더니 와 올해 벌써 뭐 50% 올랐어? 야 벌써 이 3분기만 주가가 20% 올라서 못 사잖아요. 못 사거나 아니면 추가로 사야 되는데 네. 계속해서 내가 사면서 평단가를 올릴까라는 뭐 기대에 섞인 우려가 있으셨던 분들은 네. 만약에 이번에 셧다운으로 주가가 밀린다면 그때는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노이즈 속에서 펼쳐진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한 주 동안의 전략을 여러분께 딱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를 전달해 주실지 늘 우리는 이분을 보면서 시장의 만 포인트,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만 포인트의 달성을 기원하고 있거든요. 하나증권 글로벌 투자 분석실 이재만 실장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실장님 이러다 진짜 만 가겠어요. 조만간. 조만간 만 간다. 네. 거기도 만자가 들어가네요. 조만간이라고.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쵸. 많이 좋네요. 네, 만 가고 나서 또 더 가면 되니까. 근데 아직 만 다음엔 뭐죠? 만 다음에 2만. 아. 아니요. 네. 맞아요. 네. 10만, 100만 이렇게 만짜리가 너무 욕심 계속 가는 거 올라가죠. 뭐 살아생전에는 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뭔가 투자의 아이디어를 요것도 알려주시고 저것도 알려주시고 하잖아요. 이번 주 투자 아이디어의
키워드가 뭐예요? 이번 주는 4분기죠. 4분기 주식시장 뭐 전망 그리고 전략 되게 흔한 타이틀이긴 한데 네. 한 개 분기 정도를 시작하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에서 좀 보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 뭐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면 S&P 500은 어느 정도나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주도 업종 뭐 주도 종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 주에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3분기를 지나서 4분기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연말 3개월 동안 수익 바짝 당겨야죠. 네. 그러려면 전략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저희가 주제 한번 준비한 거를 보여주시죠. 4가지 주제. 지난주 시장에서의 가장 큰 변화. 네. 이게 특이한 미국 경제 지표인데 어떤 부분에서 특이한 거예요? 우선 이게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 네. 그게 또 어떻게 향후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주식 시장이 흘러가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률이라든가 실업률 그리고 물가 이런 것들을 보면 방향성이 별로 일치되는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이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그게 이제 시장하고 어떻게 최근에 연결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릴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중요한 이번 주 키워드 그래서 대체적으로 4분기 미국 시장에 대한 생각들 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네. 여기에 아무래도 이제 한국 시장 자체도 시장 자체가 최근에 굉장히 조금 높은 수준에서 변동성이 좀 높아졌으니까 네. 향후 올라갈 수 있다라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또 똑같이 한국 시장도 뭐 주도 업종이 어떤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어쨌든 미국의 2분기 GDP 확정치가 전기비 연율로 3.8% 기록했어요. 3.8 이거 숫자 진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발표를 한 거니까 맞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건 아마 이게 어쨌거나 미국의 그 흔히 얘기하는 GDP를 계산을 할 때 일반적으로 QOQ라고 하죠. 네. 전분기 대비니까 전분기에 대한 기저효과도 좀 많이 반영이 됐던 게 2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6%였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 때는 조금만 좋았어도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은 갖게는 됩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분기들에 대한 전망치는 어떨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기 잠깐 테이블에 보시게 되면 올해 3분기부터 내년 2분기까지 이제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어떤 변화가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한 1% 한 중반대 정도의 성장 이런 성장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근데 흔히 생각하는 경기의 침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전망치에는 포함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저 성장을 무엇이 이끌 거냐라는 생각 향후에 그러면 이제 소비 경기가 혹시 괜찮아질 거냐라는 부분인데 뭐 소비 증가율 자체는 GDP 성장률 정도만큼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 중반 초중반 정도. 근데 의외로 미국에서 굉장히 그 GDP 성장률 안에서 성장률 자체가 높은 것만 보시게 되면 민간 투자 부분이 훨씬 더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왜요? 향후 이게 어떻게 보면 그 AI 관련된 투자라든가 이런 쪽들 그리고 리쇼링에 관련된 뭐 미국 내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부분들이 오히려 미국의 GDP 성장을 이끌어가는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하고는 컨셉이 미국도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중국이 투자하고 네. 미국이 소비한다 뭐 이랬으면 지금은 약간 그런 패러다임도 크게 바뀌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때는 미국의 투자 증가율이 조금 더 높다는 특징을 분명히 좀 보여주는 데이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특징적인 약간 특이한 미국의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미국은 의외로 물가 상승률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더 떨어지기를 사실 바라긴 했지만 2% 후반대에서 3% 초반에서 관세로 인한 영향으로 뭐 저 숫자가 더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네요. 이거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관세에 대한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려면 분명히 좀 시차라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세에 대한 영향 또는 유가가 너무 낮은 유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영향들 네.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주택 가격도 또 역시 떨어지고 있는 있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수준 자체에 대한 경로를 아주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떨어지진 않더라도 이 레벨 자체가 크게 높아지긴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인데 아마 인플레이션은 내년 하반기 정도쯤 가시면 고민스럽게 바라보실 수밖에 없는 지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유가도 어쨌거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로 계산을 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 네. 미국의 주택 가격 역시도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 때문에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좀 높아질 수 있어서 물가는 오히려 내년 상반기보다는 내년 하반기부터 조금 위험한 변수들 이런 것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대신 여기 보이시는 실업률 자체는 꾸준히 높아진다는 특징도 갖고 있죠. 어떻게 보면 투자가 늘어나고 물가가 조금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업률 자체, 즉 고용시장 자체는 약간 미국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흔히 얘기하는 AI가 만들어낸 흔히 약간 고용시장의 냉각화 그리고 이민자 수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고용시장의 냉각 이런 것들일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특징적으로 성장률은 나쁘지 않고 물가는 제자리고 고용은 안 좋아질 거라는 생각.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금리를 꾸준히 낮출 거라는 생각도 굉장히 기대처럼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그때 한번 이제 FOMC 회의가 끝나고 정리하셨던 것처럼 네. 연내 2번 그리고 내년에 한 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생각을 갖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더 특징적인 건 미국의 근데 장기 국채 금리는 안 떨어지죠. 떨어지지 않아요. 예. 아마 이거는 물가 상승률 자체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실제로 성장률 자체가 크게 리세션까지는 가지 않다 보니까 나타나는 약간 과거하고는 조금 보기 쉽지 않은 미국의 경제 지표의 흐름, 예상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한마디로 함축하면 즉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네. 우리가 고용 없는 성장이라 보면 이제 기업적으로 치환하면 뭐 자율주행, 로봇 이런 것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뭐 테슬라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각광받고 있는데 애플과 테슬라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애플과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가장 특징적인 기업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주가 흐름상을 보게 되면 물론 지난주에 금리가 미국이 좀 올랐고 달러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 게 올해 연초 이후에 주가 수익률이 가장 안 좋았던 종목들의 좀 반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어느 정도 하게 되죠. 애플 같은 경우가 연초 이후에 주가가 2% 올랐고 테슬라가 그래야 9%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거의 뭐 지난주에 오른 거 최근 한 달간 오른 게 연초 이후 수익률보다 훨씬 더 높죠. 그간에 마이너스 테슬라가 수익률. 30%는 올랐어요. 그렇죠. 예, 한 달간 주가가 30% 많이 가까이 올랐네요. 올라가게 됩니다. 어. 근데 이런 것도 좀 설명하기가 약간 쉽지 않은 게 그러면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PER이 좀 낮은 종목들이 원래 부각이 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 M7 중에서 PER이 제일 낮은 종목은 메타입니다. 그러네요. 예, 메타 같은 경우는 근데 지난주에 주가 수익률이 좀 가장 안 좋은 쪽에 네. 속해 있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애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PER이 32배라 아주 높다고 평가는 안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PER이 거의 190배를 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금리가 올라가서 이런 기업이 주가가 올라간다는 게 사실 설명이 좀 안 되죠. 대신 저기 오른쪽 제일 끝에 보면 그래도 그나마 좀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지난주 또는 최근 1개월간 이게 흔히 얘기하는 이익 추정치라고 하죠. EPS 이런 것들의 상향 조정 정도가 제일 강했던 게 뭘까라는 거 보시면 엔비디아 빼고는 애플하고 테슬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흔히 얘기하는 성장률에 대한 관점들, 금리를 바라보는 시각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주가의 편차는 있어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공통적인 배경은 대부분 다 요즘은 이익 추정치의 상향 조정 이런 것들이 따라와야 결과적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는 생명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었던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애플이나 테슬라의 최근에 이익 추정치의 변화의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네. 테슬라는 뭐 로보택시 얘기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하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AI가 없어서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이번에 세븐틴이 되게 예. 잘 팔리고 네. 또 내년에 대한 뭔가 20주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저 숫자가 앞으로 연말 되면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좀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어느 정도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을 이끄는 게 엔비디아고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주를 이루는 건 맞기는 합니다만 가끔씩 저렇게 턴어라운드라고 하죠. 이익의 반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쪽들도 상대적으로 4분기 때는 내년으로 연결되는 고리들이 많이 있고 시간상 내년을 많이 바라보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업종들, 종목들 이런 쪽들이 주가가 좀 좋을 수 있다는 걸 잘 설명했던 애플과 테슬라의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S&P 500 지수를 움직이는
그 키워드는 뭐라고 우리가 계속 쫓아가야 돼요? 키워드는 여기 보이시는 막대 그래프가 다 설명을 하게 되는 것 어떤 같습니다. 막대 그래프죠? 우선 이 막대 그래프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지수를 계산하실 때 EPS 곱하기 PER이라고 하죠. 네. 흔히 얘기하는 이익에 내가 밸류에이션을 얼마 줄 것이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서 지수가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금리 떨어지는 시장, 유동성 장세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좀 정의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의외로 시장은 흔히 얘기하는 금리가 떨어지는 시간 동안 이게 흔히 얘기하는 이익 증가율이 지수 상승을 더 크게 끌어낸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23년, 2024년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시기였고 네. 실제로 장기금리가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등락은 있었습니다만. 근데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건 여기 진한 초록색으로 보이시는 PER이 아니라 연한 회색 막대 그래프로 보이시는 EPS가 대부분 다 지수를 끌고 올라오게 됩니다. 의외로 금리가 떨어지고 성장률이 약해지는 구간에서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하셔서 돈이라는 게 어느 쪽으로 흘러 들어가냐면 그냥 다 이익 증가율이 높고 이익 증가율이 나아지는 쪽들로 흘러 들어간다는 되게 단순한 설명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왜 미국 기업들은 금리가 올라가도 주가가 오르고 금리가 떨어져도 주가가 오를까? 가끔씩 그냥 올라간다. 예, 그냥 왜 올라갈까? 근데 이거는 조금 미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변화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자 금리가 올라가면 누가 불안할까냐라는 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채가 많은 쪽들이 불안할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여기 그림 잠깐 보시게 되면 미국 정부의 부채는 원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한 GDP 대비 한 60에서 70% 정도 되는 재정이 굉장히 건전한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유동성이라는 부분들, 정부의 재정 지출 이런 것들을 공급하다 보니까 보이신 것처럼 GDP 대비 122%까지 부채 비율이 뛰어오르게 됩니다. 반대로 연한 회색선의 미국 기업들 잠깐 보시게 되면 부채 비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230%에서 현재 구조조정을 통해서 110%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금리에 대해서 민감한 건 실제로 미국 기업이 아니라 정부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저렇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기업이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선 원래도 좀 그렇긴 했습니다만 훨씬 더 크게 증가한 게 대부분 다 미국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의 지급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현재 미국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금액이 한 연간 1조 달러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배당금이 한 6천억 달러 정도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가끔씩 주가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을 한다라고 할 때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할 거냐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대략 1조 6천억 달러의 흔히 얘기하는 주주 환원 정책의 금액을 쓰게 됩니다. 시가총액이 50조 달러 정도 하는 국가니까 어떻게 보면 뭐 1조 6천억 달러는 한 3% 정도밖에 안 되죠. 되게 네. 커 보이진 않습니다만 실제로 기업들 자체가 벌어들이는 돈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연간 S&P 500 같은 경우는 기업들 자체가 벌어들이는 돈이 대략적으로 2조 달러를 약간 상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2조 달러 안에서 1조 6천억 달러 정도는 거의 배당 성향이라고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이익 대비 배당금을 계산하듯이 주주 환원 금액을 계산하고 또는 비율을 계산할 때 자기 순이익 대비해서는 거의 80%에 가까운 돈을 배당으로 주게 되고 자사주 매입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올해 12개월 정도 예상되는 S&P 500의 EPS 증가율은 8%대 초반 정도 되는데 이거를 80% 정도를 주주에게 환원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실제로 주주가 갖는 기대 수익률은 8% 곱하기 80% 정도 내외 그럼 한 6% 이상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가질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좀 S&P 500을 바라보실 때 조금 장기적인 수익률 정도의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 증가율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주주들이 갖는 기대 수익률도 높아진다에 대한 단순한 생각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도 되는 것 같습니다. S&P 500이 1년에 2조 달러, 네. 거의 우리나라의 GDP랑 거의 맞먹는 수준이고요. 거기에 주주 환원이 거의 한 80%니까 그러니까 한번 따져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만 실장님이 결국 주가의 S&P 500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를 산출하는 로직 자체가 주주 기대 수익률과 그다음에 얼마나 리펀해 주느냐 그 비중을 곱해서 기대 수익률이 러프하게 한 6.7% 이렇게 잡혔는데 이게 S&P 500이 유독 이 환원율이라든지 EPS 증가율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글로벌리 중에서.
환원율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익 증가율은 그때마다 조금 다르게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익 증가율이 매년 높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8%보다 더 높을 수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낮을 때도 충분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환원율이라는 부분 자체가 주주들에게는 조금 더 흔히 얘기하는 신뢰를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물론 너무 환원을 많이 하게 되면 투자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약간 여러 가지 단점들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 단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건 환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결과적으로 주주가 갖는 기대 수익률은 높아지고 흔히 얘기하는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 정도 되죠. 주식을 투자하시면 대략적으로 한 6에서 7% 정도를 내가 갖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누구에 대한 투자가 더 선호도가 높을까에 대한 생각은 아직은 조금 더 주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내용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표 보면은 기업의 투자가 증가해야 이익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투자가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 이죠. 예. 아무래도 이제 흔히 얘기하는 AI 관련된 그거에 확산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네. 아마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많이 이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미국만이 아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국가들이 마찬가지죠. 기업들이 결국 투자를 늘려야 잘 아시는 것처럼 매출이 성장하고 매출이 성장해야 흔히 얘기하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생긴다는 건 대단히 단순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기업들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거의 흔히 얘기하는 이 투자 금액 자체로만 계산을 놓고 보게 되면 사상 최고치를 이미 계속적으로 꾸준히 경신하고도 있습니다. 물론 기업들의 이익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만 투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거죠. 근데 예전처럼 투자가 물론 설비 투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요즘은 투자가 잘 아시는 것처럼 M&A나 지분 투자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특징들을 갖고 있죠. 네. 여기 보이시는 게 전 세계 M&A 그리고 지분 투자 금액을 갖고 왔는데 물론 이게 고점은 6조 5천억 달러 정도가 한번 고점이 있었습니다. 2021년경에 이 정도 고점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M&A하고 지분 투자가 2023년까지 급속히 줄었다가 보이시는 것처럼 최근에 IT, 테크 이런 쪽들을 중심으로 해서 M&A와 지분 투자가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대략 현재 금액 자체가 한 4조 5천억 달러까지 다시 한번 증가를 했다는 특징도 갖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투자라기보다는 꼭 설비 투자 말고 이렇게 M&A, 지분 투자 이런 것들을 가져가게 되죠. 근데 M&A와 지분 투자가 나오는 쪽들이 대부분 다 성장 산업이기도 합니다. 약간 특징적인 미국 기업의 최근에 지분 투자를 잠깐 하나 보여드리게 되면 네. 알파벳이죠. 알파벳이 여기 보이시는 그 흔히 얘기하는 암호화폐 기업이라고 불리는 즉 비트코인 이 기업은 채굴 기업인데 테라울프라는 기업의 백스톱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백스톱이 뭐냐면 약간 프로젝트를 채무 보증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투자를 하게 되고 대략적으로 워런트까지 같이 합치게 되면 알파벳은 테라울프의 약 14% 정도의 지분을 확보한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테라울프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당연히 흔히 얘기하는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알파벳으로부터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8월 달에만 해도 거의 120%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 네. 이 기업에 투자를 한 알파벳도 최근 한 달간 주가가 28% 정도 상승을 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다 보니까 매출 증가율이 굉장히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올해 한 40% 정도의 매출 증가율을 예상을 하면 내년에 한 90%대 정도의 매출 증가율을 예상을 하는 즉 약간 어떻게 보면 AI라고 딱 한정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 자체도 투자를 넓힐 때는 굉장히 다각화시키고 있다는 특징. 요즘엔 아무래도 암호화폐라든가 이런 쪽들에 대한 투자도 많아지고 있다는 특징들. 네. 이런 부분들이 설명력 있게 최근에는 좀 다가오는 부분들. 성장 산업이 성장 산업에 투자를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들을 한편으로 좀 살펴보실 때 투자가 어느 쪽이 늘어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 테이블은 한번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투자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산업들이 대부분 다 미국의 다 AI 관련된 그렇죠. 산업들이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지금 제일 높네요. 네, 그렇죠. 그 반도체, 소프트웨어 여기 미디어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알파벳과 메타가 시가총액 1등, 2등, 그러니까 다 같이 거의 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인 거죠. 그리고 기술 하드웨어가 아시는 것처럼 애플이라든가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시스코 이런 기업들을 좀 포함하고 있는 여기까지가 그냥 다 아시는 것처럼 AI입니다. 유통도 AI죠. 왜냐하면 시가총액 1등이 아마존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제약바이오 정도 빼고 유틸리티 정도가 이제 반도체의 전력 공급,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을 하는 쪽이다 보니까 이런 쪽들이 대부분 다 미국의 투자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는
잘 확산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단점 아닌 단점일 수가 있겠죠. 다른 산업들의 성장 이런 것들은 AI만큼 쫓아가지 못한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시게 될 것 같다는 특징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표절 이렇게 쭉 보니까 이런 궁금증이 좀 드네요. 보통 성장 산업이 지금 성장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국면인지를 좀 여쭤보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성장하는 산업이 본업 외에 다른 것들에 투자를 할 때 밸류를 주는 시장이 있고 네. 과거 같으면 그냥 본업만 해라. 본업만 잘하지 이런 무한 경쟁 시대에 왜 괜히 어설픈 거 해가지고 괜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느냐. 근데 최근에는 그냥 AI라는 이름을 된 곳에 투자를 막 하기 시작하면 다 밸류를 여전히 주는 시장이지. 왜냐하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지 네. 않습니까? 그럼 모든 기업들이 IR 발표 쭉쭉 할 텐데 그게 궁금해요. 한 몇 년 전에 바이오 기업이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저런 투자하다가 사실 문매를 맞은 적도 꽤 있지 않아요? 지금은 어떨까요? 약간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렇게 그 흔히 얘기하는 캐펙스 투자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같은 전통 산업이면 이렇게 투자를 하면 과잉 투자라는 얘기가 충분히 나올 만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 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AI가 만들어내는 게 흔히 얘기하는 지금의 또 다른 세상이다 보니까 이게 예상이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만큼 또 다른 세상이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가 얼만큼 들어가야 되는지를 가늠하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전통 산업과 지금의 산업, 특히 AI에 관련된 이런 산업들의 투자를 어디가 절정이고 어디가 끝일 거냐라는 걸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단점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상하지 못하니까 주가도 더 올라가고 투자를 늘리면 매출이 늘어날 거야라는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약간 아무래도 투자가 이전에 우리가 봤던 그런 과거의 경험적인 데이터들과 비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기 보이시는 테이블도 잠깐 보시게 되면 이게 흔히 얘기하는 이런 좋은 산업들 투자를 늘리는 산업 업종 안에서도 실제로 투자를 늘리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부 상위 한 3개 정도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투자를 늘리는 거죠. 그리고 그 상위 3개 정도의 기업들, 투자를 많이 늘리는 기업들은 내년에 매출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같은 업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끝에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건 주가로 보시면 아시겠죠. 주가를 보시게 되면 투자를 많이 늘리면 내년에 매출이 늘 거고 그게 지금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또 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약간 요즘 AI의 과정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하나의 데이터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갖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보려면 어떤 기업들을 봐야 하는지를 봤을 때는 그 포인트가 뭐가 될까요? 우선 투자를 하려면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투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뭐 흔히 얘기하는 주식시장에서 유상증자를 네.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도 있을 네. 테고 다양한데 그거는 좀 해석하기에 나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할 때 이 기업이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을 유치하려구나라는 생각이 대부분 다 주식시장에서의 유상증자 또는 회사채 발행이 되겠죠. 근데 가끔씩 기업들 중에서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이시는 막대 그래프의 X축에 보이시는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미국에서 흔히 얘기하는 잉여 현금 흐름이 가장 좋은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 근데 물론 이제 아시는 것처럼 기업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고 밸류에이션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오히려 현금을 너무 많이 오래까지 들고 있으면 디레이팅이 되겠죠. 네. 근데 가끔씩 저 많은 현금들을 사용을 해서 예를 들면 아까 보셨던 설비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M&A도 할 수 있고 지분 투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는 재원도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보유한 현금을 활용을 해서 그 활용도 높게 쓴다라고 하게 되면 다 밸류에이션을 리레이팅 시킬 수 있고 밸류에이션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변화와 그 중요한 요인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 미국 기업들 중에서 좀 잉여 현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좋은 기업들 그래야 내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물론 너무 잘하시는 뭐 애플, 알파벳, 메타 이런 기업들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의외로 헬스케어 기업들도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라든가 존슨앤존슨라든가 머크, 에브비 이런 기업들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의외로 산업재 기업인 저기 끝에 보이시는 캐터필라 네. 이런 기업들도 은근히 잉여현금 흐름과 그 비율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흔히 얘기하는 기업과 주도주를 선별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실 수도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을 갖고 좀 이제 미국 기업들을 선별을 한다면 네. 이런 방식도 좀 쓰실 수가 있지 않을까. 즉 기업이 갖고 있는 잉여현금 시가총액 대비 잉여현금 비율이 좀 높은 기업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좀 많은 기업들, 실제로 이런 쪽들과 올해하고 내년에 흔히 얘기하는 여기 캐펙스라는 게 투자 증가율이 되겠죠. 투자 증가율도 높고 올해하고 내년에 매출 증가율의 기대치가 좀 높은 기업들,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짐, 지금 당장의 부침보다는 향후를 좀 바라보실 때 조금 괜찮을 수 있는 기업들은 아마 이런 기업군들로도 선별이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오라클, 에브비, AMD 그리고 엠너빈 이런 기업들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되고 우버라든가 서비스나우,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이런 기업들도 여기에 좀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하게 어떤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들로 국한했다기보다는 약간 조금 더 넓혀서 한번 좀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엠러빈 캐펙스 투자 증가율 내년에 10배 멀티플이에요. 뭘 하는 걸까요, 엠너비는? 아마 엠너빈의 투자는 대부분 다 AI 이제 광고 솔루션 뭐 흔히 얘기하는 모바일 솔루션 이런 쪽이니까 아마 매출 이거- 증가율도 2배고. 예,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로 최근에 꼽히게는 됩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주가가 안 올랐다는 뜻은 아니긴 그렇죠. 합니다만, 마이크론도 많이 오르고. 많이 오른 기업이긴 합니다만 가끔씩 어떻게 보면 올라갔던 기업이 안 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그 올라가는 기업 자체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또 한번 레벨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좀 가질 수 있는 환경은 아직 맞다 보니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을 보고 지금 주가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밸류에이션을 좀 판단해 보고 네. 앞으로도 더 오를까, 그러니까 올랐던 데 따른 이유와 더 오를 수 있는 것에 대한 전망을 함께 네.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좀 요걸 적용시켜 보면 코스피는 어때요? 이게 우리나라도 물론 적용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네. 꽤 있긴 있습니다만 우선 코스피가 지난주에 보시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잘 안 빠지면서 한 1,400원을 넘어가 버리니까 바로 코스피가 크게 급락세를 보였다는 좀 특징을 갖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환율에 대한 불안감은 한국이 여전히 갖고 있는 가장 취약한 리스크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국도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코스피로 돌아와서 코스피가 이익만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생각, 즉 흔히 얘기하는 밸류에이션이 변하지 않고 밸류에이션도 다 똑같고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도 없고 라고 가정을 하시게 되면 올해 우리나라 코스피의 순이익 예상치가 대략 205조 원 정도 됩니다. 물론 대부분 다 반도체와 산업재의 목이긴 합니다만 205조 원이면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원래 사상 최고치가 190조 원의 2021년이었는데 그거보다 아시는 것처럼 한 7.6% 정도 증가한 금액이 되겠죠.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냥 저때 고점 2021년 3,316포인트 고점에 그냥 7.6% 정도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단순하게 이익으로만 지수를 보는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단이 이렇게 되면 아주 크게 높지는 않죠. 3,570 정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이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그냥 이익 추정치만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코스피의 첫 번째 상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강 세장은 가끔씩 오버슈팅을 하게 되죠. 그게 흔히 얘기하는 멀티플 심리 효과 뭐 이런 것들로 보실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멀티플과 심리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뭘까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심리 효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기존의 주도주들이 더 올라가는 거죠. 기존의 주도주들이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심리가 더 나아지는 건 주도주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업종들에 더 많은 멀티플을 주는 방법들 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올해 주도 업종이 한 4개 정도가 꼽히죠. 지수가 거의 40% 올랐으니까 그거보다 더 높은 업종이 방산기계 조선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들을 바라보실 때는 이미 올해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매출이 올해보다 더 증가하기는 어렵겠죠. 예를 들면
방산의 올해 매출 증가율이 84%입니다. 와. 내년에 이거보다 더 높으려면 90% 이상 가야 되는데 음. 욕심이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규모의 성장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그 업종의 수익성이 얼마나 좋아질 거냐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지금의 주도 업종들을 바라보시는 첫 번째 방법은 내년에 수익성이 좋아지겠냐에 대한 생각이 될 거고 대신 턴어라운드는 좀 다르죠. 올해 코스피 대비 언더퍼폼 약간 수익률이 좋지 못했던 업종들 여기 보이시는 IT 가전부터 시작을 하는데 IT 가전이 2차 전지입니다. 대부분 2차 전지가 이쪽에 포함이 돼 있고 철강, 화장품, 미디어, IT 하드웨어, 에너지가 이제 정유 업종이 되겠죠. 이런 쪽들이 대부분 다 올해 코스피 대비 약간 수익률이 부진했던 업종들입니다. 이들은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느냐라는 걸 보시기 이전에 네. 내년에 매출이 늘어날 거냐라는 게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네.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약간 이런 쪽들을 흔히 얘기하는 어느 쪽에 가능성이 있을까? 가던 쪽이 더 갈까? 아니면 올해 못 갔던 쪽이 내년에 올라갈까에 대한 생각. 근데 이거는 조금 변수를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올해도 좋고 내년도 좋을 수 있는 건 이익률로 영업이익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 나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는 매출 증가율의 턴어라운드 여부로 좀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IT 하드웨어에는 뭐 어떤 게 포함되나요? 여기 IT 하드웨어가 숫자가 우리가 좋아 생각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대부분 밸류체인 기업들, 그러니까 삼성전기, LG 이노텍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꼽히는 게 IT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잊혀졌던 네. 글쎄 이것을 좀 애매한 순간이긴 한데 철강 있잖아요. 철강. 이게 이제 관세도 가장 네. 다이렉트에 받고 네. 직접적으로 다른 것 다 우회한다 하더라도 이거 괜찮을까요? 매출 증가율은 일단 크게 들어간다고 우선 나오네요. 매출 증가율 자체가 올해 대비해서 나아지는 쪽들인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 우리나라 2차 전지하고 철강이 올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매출 증가율 전망치가 마이너스죠. 네. 아까 얘기 들었던 그 기저효과라는 부분 때문에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내년에 매출 증가율을 플러스 전환 쪽으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플러스 전환이 너무 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주가는 저 증가율 자체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을 할 때 가장 주가가 또 좋기도 그러니까요. 합니다. 한 번씩은 그러니까 철강이 뭐 대표적으로 지금과 같은 때 매크로 환경이 가장 안 좋죠. 중국과의 경쟁은 치열하고 여전히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되는 중국의 부분도 좀 갖고 있고 관세라는 부분도 가장 우려스럽게 받아들이는 쪽이 자동차 철강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근데 가끔씩은 한 번쯤 너무 그래서 주가가 이미 잘 안 돼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네.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반전의 가능성들도 어느 정도 좀 염두를 해두시고 보실 수 있는 내용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이제 더해서 기업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으로 보자면 아까 미국을 잠깐 말씀을 드릴 때 네. 왜 미국에서 제가 흔히 얘기하는 약간 잉여현금 흐름 비율도 좋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그런 매출이 증가할 거고 이게 주가 수익률에 연결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약간 비슷한 관점에서 조금 바라본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흔히 얘기하는 자기 시가총액 대비해서 잉여현금 흐름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뭐 기업이 투자를 한다고 다 매출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투자와 매출 간의 연관성과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은 기업들을 또 꼽아내셔야 될 거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에서 올해 내년에 매출 증가율이 좀 높은 쪽들이 누굴 거냐라는 생각 아마 이런 것들로 조금 종목을 좀 국한시켜 보시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업종은 흔히 얘기하는 영업이익률과 매출 증가율로 봤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내가 갖고 있는 캐시, 내가 갖고 있는 잉여현금을 갖고 투자를 했을 때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컨셉의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삼성전자라는 대표 기업이 여기 들어가는 있습니다. 전자도 있고 셀트리온이라든가 네이버 카카오라든가 의외로 유한양행, 현대오토에버, 한정기술 이런 기업들도 여기에 좀 포함이 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업종하고 좀 달리 한번 좀 종목을 내가 찾아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좀 아이디어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는 이제 추석인데 네. 항상 글쎄요. 여의도에서 전략을 피는 입장에서 추석을 한 10번 넘게 보셨잖아요. 올해 추석 느낌이 어떻습니까? 느낌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 추석이 딱 끝나고 나면 네. 굉장히 긴 연휴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날의 주가가 굉장히 궁금하신데 네. 솔직히 그 다음 날의 주가는
그 전일에 끝났던 미국 증시가 가장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앞에 어땠거냐라는 거에 대한 기억보다는 폭락을 하던 급등을 하던 그렇죠. 그 전날 줬던 기업들이 굉장히 조금 가장 강렬하게 남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공교롭게 한국이 긴 연휴가 있었을 때 한 번도 그렇게 좋은 기억이 썩 많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었던 가장 안 좋았던 기억은 금융위기였던 거죠. 그때가 추석이었는데 추석이 그 추석 때 당시에 그때 당시 벤 버냉키 의장이 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게 별 감이 없었던 거죠. 과연 금융기관이 파산한다는 게 어떤 건가. 근데 이제 그 감을 찾기보다는 그 추석 끝나고 왔을 때 그 폭락했던 그 경험이 아직도 너무 크게 남아 있고 그리고 딥시크라든가 이런 것들도 최근에 나왔을 때 그때가 하필 우리나라 또 부정 연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연휴에 대한 뭔가 트라우마가 굉장히 네. 좀 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포트를 비울까요? 아니 뭐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미증시 여러분 이야기 궁금하실까봐 저희가 이번 추석 연휴 때는 방송을 합니다. 예, 제가 휴가 안 가요? 휴가는 무슨 휴가야? 지금 시장이 뭐 고점에서 다들 불안해하시는데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월모부는 금요일 월화수목 미장에 대해서 낱낱이 다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 6시에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오셔야 돼요. 저만 오고 여러분들은 안 오시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새벽잠 눈을 부비시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내 포트 안에 있는 내 자산이 너무나 소중하다. 그러면 6시에 생방송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게 갑작스러운 이야기를 우리가 추석 연휴 끝나고 듣는 게 아니라 듣는 게 낫나? 끝나고 듣는 게 낫나? 차라리 어쨌든 여러분 하니까 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한 주 동안의 투자 아이디어를 확인해 봤는데 이번에는 또 4분기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해 드렸으니까 이 아이디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4분기 연말까지 또 풍성하게 수익 향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증권 글로벌 투자 분석실 이재만 실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는데 녹방 아니고요. 생방입니다. 추석에 방송하고요. 추석 때 여러분 함께 하시면 저희 진짜 풍성한 선물 준비하고 제가 또 추석하는데 그냥 오지 않겠습니까? 한복 입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한복만 입고 올 것 같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다 들어드릴 테니까 방송 꼭 함께 하시면 뭐 수익도 좋고 또 여러분들의 재미와 또 흥미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몽땅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희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에 어디 가셔도 새벽 6시에는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번 주 내내는 뭐 평일이니까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